네,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조금 전 귀국 직후에 YTN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로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지금 온 셈입니다.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까지 그러니까 1월 6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이후에 이제 그 제재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7일이나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미 간에 또 미중 간의 협의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과거 1차, 2차, 3차 결의안 때는 사전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경고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되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단순한 이제 4차 핵실험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질적인 그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보다는 그 강도 여기 초점 맞추다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가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뉴욕 가서 또 뮌헨에 가서 안보리 모든 이사국 장관들, 대사들을 다 만나고 거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고 특히 거의 전쟁에 준하는 정도의 외교 오퍼레이션을 했다. 57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나가 있는 3일 빼놓고는 장관 주재의 그런 전략 회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마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그런 이제 비군사적 제재 결의안을 이제 도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북한 정권으로서는 아마 좀 상당히 숨을 쉴 수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이 잘 된다면은. 러시아가 막판에 조금 그 목리를 부릴 것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러시아는 그 협의 과정에서 아주 깊이 관여가 못했다는 측면에서 자신들이 좀 약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마지막 단계에 지적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재 효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불분명한 부분을 조금 더 러시아 차원에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제재 효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번 결의를 보면은 이제 북한의 육해 공기를 모두 차단하고 돈줄을 이제 옥죄고 또 개인과 단체 28곳을 이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목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핵과 미사일 그 개발하는데 차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번 결의의 가장 큰 중요성은요. 과거 1차, 2차, 3차 때는 바로 그 핵과 미사일, WMD 측면의 역점을 뒀다면은 이번엔 그보다 훨씬 넓은 광범위한 정말 북한 정권의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다 건드렸습니다. 거의 예의가 없이 다 건드렸다 할 수 있고요. 이 민생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그 효과 면에서 본다면은 거의 뭐 금융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고 화물 부분에서 강하고 또 WMD 부분에서 강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교리 부분에서 강하고 그래서 하여튼 북한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분야로까지 제재를 넓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끝장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끝장결의에 근접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미국 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중국도 인정하고 러시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뭐 역대 최강이다, 최강의 제재안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뭐 허점, 구멍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북한의 광물 수출을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광물하면은 북한 수출 물량의 한 40%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생계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또 북한이 한 뭐 10만 명 정도 해외 인력, 해외 근로자들을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좀 허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허점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이제 일부 이제 그 인권적인 측면에 관련된 분야들은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그 인권인사에 가가지고 그건 별도로 다뤘고 또 독자 제재에서 많이 커버될 부분이고요. 이번 안보리에서는 그런 인권적인 측면도 부분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부분. WMD와 관련된 부분과 정권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도했던 것을 거의 다 달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벌써 중국이 이미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54개국이 이제 공동제안국으로 가담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과의 그런 구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행률도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독자 제재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구멍이 있다면은 그 구멍까지 다 만약에 우리 채워놓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제재 내용 가운데 이제 항공기를 이제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또 러시아 항공유, 쪽에서 항공유, 러시아가 이제 해외에서 귀환하는 북한 민항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 왔다가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 북한 민항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항공유를 이제 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이제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나진항을 통해서 러시아의 석탄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이런 것들도 좀 허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당초부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명확하지 않아서 원래 이제 좀 더 명확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자기네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더 명확히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고요. 중국도 아마 그런 그 해외에서의 재구비유 부분을 뭐 금지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고려민항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민항기는 우선 그 국적 항공에 취약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 4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그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구비 문제는 그렇게 큰 그런 이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또 장성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러시아에 나가 있는 이제 대표로 돼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제재 인물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이만덕 그 기계공업 부장을 포함해서 거의 그 핵 미사일 또 무기 제작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저희가 포함시켰고요. 또 39호실과 또 정차촌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뭐 하나 빠졌다는 장성철이라는 사람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정보 이야기에 되면은 러시아에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제재하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전체적인 제재 대상자의 그 중요성에 비춰본다면은 하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57일간에 이제 뭐 동분서주하시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이끌어내셨는데 이 대북 제재 사실 중국이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핵실험 이후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면서 이제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물밑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도 더 이상 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중국의 입장은 적절한 수준의 그 엄중한 그런 그 대가를 치르게 돼야 된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취한 입장은 그보다 훨씬 나간 거죠. 강력한 결의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도 그것도 중국의 특사가 평양에 도착하는 그날 우다웨이가 그렇습니다. 우다웨이가 평양에 도착하는 날 그 IOM을 포함해서 그런 그 해당될 국제기구에 미사일을 쏘겠다고 통보한 그런 그때까지 가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도 이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되겠다. 강도 높은 결의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저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2월 5일 날 정상간에 통화를 하셨는데 그 시점 후부터 그러한 이제 강력한 의지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유엔에서 결의를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이제 더 협의가 잘 되는 쪽으로 움직인 동인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또 한미 간에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설득과 또 압력을 또 가했던 것도 주요하고 있고 또 그 자체 중국이 이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또 자기네 리더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 고려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회의안 채택 직후에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오늘 사드 한반도 배치를 논의할 이 공동 실무단을 출범시켰고 3시부터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제재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잘 해줘야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핑계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이번 이제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거든요. 이 또 결의안은 다 거의 대부분이 국제법적인 의무입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인 중로도 포함해서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러셀 이제 미 국무부 장관보고 왔을 때 뭐 저한테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이건 외교 협상의 도구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사드 문제는 어디까지나 안보와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고 또 한미 간에 결정하는 문제고 뭐 관계국들이 이 자기의 관심을 우려할 표현하는 것은 저희가 그건 이해합니다만은 뭐 그건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외교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미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 제재와 별도로 이제 각 개별 국가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지금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지금 뭐 거론되는 걸로는 이제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의 선박을 우리 그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이런 해운 제재죠. 그다음에 낮은 하산 프로젝트 중단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네, 뭐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독자 제재를 아마 발표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기존 안보리 제재에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거나 또 없는 부분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이 이제 한국, 미국, 일본, EU 또 앞으로 호주 이런 나라들과의 공조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특히 저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픈 그런 독자 제재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 같은 거는 뭐 해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몇 가지가 이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저희가 오래 그걸 뭐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안보리 결의가 이제 막 채택이 됐으니까 이런 것과 그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같은 이제 강력한 조치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또 표방한 한반도 프로세스 같은 그런 그 관련 정책들이 폐기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요. 원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억지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화 협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취하고 있는 이런 어프로치는 바로 이러한 그 압박 측면 또 외교 부분에서는 압박 교육을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 프로세스의 그 다른 측면을 아주 충실히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북한이 오늘 저 오후에 그 대통령님께서 기룡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렇게 그 새로운 그 자세를 비핵화 의지를 갖고 새로운 그 국제사회 멤버로서 동참하기까지는 압박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 그렇습니다.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이번 제네바 방문을 계기로 이제 북한의 인권, 비핵화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셨고 특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예외 없는 이행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다니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의 다자 외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다자 외교는 주로 저희가 이 글로벌 어젠다, 글로벌 의제를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다자 외교의 전성기에 이제 진입하고 있고 한 10여 개 이상의 국제회의 의장과 또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에 유엔 군축회의 가서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금년 말까지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다자 외교 계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당장 이제 지난 2월 중순에 미넨 안보 회의, 또 이번 유엔 군축회의, 또 3월 말에 있는 워싱턴의 핵안보 정상회의, 또 오리올에 있을 그런 이제 그 핵 공급국 그룹, 또 9월에 있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또 12월에 있을 제가 이제 의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핵안보 정상회의 후속 강요회의 비엔나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대폭 강화하는 노력을 다자외교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 어렵게 모신 만큼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번 유엔 인권 이사회에 가셔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하셨는데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 작년 연말에 이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총리가 사과하고 배상하고 이런 내용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한일 양쪽에서 약간 좀 뭐 반발 기류도 좀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뭐 뒤통수를 때리고 뭐 이런 발언들도 일삼고 있는데 조금 뭐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제네바 두 군데 이제 회의를 참석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 안보리의 이제 가장 강력한 결의 채택에 이어서 북한의 그런 그 대량 파괴 무기 문제하고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연설의 3분의 2 이상을 예. 그분에 할애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그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전시 성폭력이라는 측면에서 예. 과거의 성폭력, 지난 세기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예. 금세기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이제 제가 거론을 했고요. 예.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상호 비판을 안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비난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닌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의는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계기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번 계기는 북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이 제재에 반발해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 추가 핵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제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최근에 일련에 한미 이제 국방당국 간에 예. 핵 도발이든 아니면 재래식 도발이든 예. 또는 뭐 미사일 도발이든 여기에 대비한 맞춤형 그 억제 전략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예. 또 그런 방어 전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한미 당국 간에 회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예. 만에 하나의 도발을 할 경우에는 예. 뭐 대통령께서 오늘 계령대에서 말씀하신 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그런 예. 응징 조치를 취해서 결국은 북한이 이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그 생존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것이다. 그런 군사적인 조치 또 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압박 외교를 통해서 더욱더 참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갈 것이다. 그걸 제가 분명히 이제 경고하고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행 과정에서 이제 한미일, 이 북중러 이런 그 대결 구도가 더 이제 좀 첨예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균형 외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 취지를 이제 제가 취지에 따라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예. 예, 동북아의 그 구조가 이제 과거 냉전 이제 그 종식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려운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로서는 이제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지금까지 잘 그 관리해오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걸 잘 이제 조화롭게 하면서 예. 특히 이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의 채택 이후에 그동안에 좀 안 해봤던 좀 창의적인 어프로치를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예. 한미 중간에 3자 대화라든가 또 지금 이제 이번에 양벌이 제재 과정에서 협조를 많이 했던 5자, 예.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 중러 5자, 예. 이러한 그 이제 이런 소다자 노력을 더 강화하면서 앞으로 북핵 문제, 예. 더 나아가서는 보다 큰 차원의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그 외교 일정 또는 다른 뭐 트랙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와 유엔 인권이사에 참석하고 조금 전에 귀국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